네, 그럼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눈에 띄는 게 이 도발 시간대인데요. 미사일을 네. 새벽 3시 19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른 시간이고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낮 시간대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찍 그 미사일 도발한 전례가 있었는지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시간을 심야 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새벽 3시 19분에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인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성능 향상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플러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메시지의 대상은 한국이나 남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의 의지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면 역시 그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발 심리 이런 걸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줄 때 며칠 안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주일 열흘 이상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표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미국이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물밑 접촉을 하는 양상이 계속 전개됐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개적인 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의 물밑 접촉 중에서 북한이 저항하는 상황을 표현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정보가 좀 나와야 됩니다. 오늘 평소와 달리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고각 발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최근 트렌드로 봐서 추세로 봐서는 좀 이상한 부분이고 세 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도 좀 이상하고 두 달 반 뒤에 이렇게 한 것도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야 이제 분석도 의도에 대한 분석도 좀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추가 정보로 봤을 때는 뭐 지난번보다 고각으로 네. 거리를 발사를 했었는데 아오모리현 앞바다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뭐 방향에 대한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방향은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방향은 동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서 동쪽으로 간 것, 아오모리현 근처로 간 건 상관없는데 거리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이미 일본을 넘겨서 발사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이 화성 14형 9월 15일 날 3,700km 거리가 가장 먼 것이거든요. 예. 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멀리 쏘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거리상으로는 960, 일본 열도를 넘기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예상과 다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 5,500km 이상 더 멀리 태평양상으로 보내는 것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건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에 도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보여줘야 되는 기술은 거리가 아니고 재진입을 할 때 미사일 탄두가 똑바로 내려올 수 있는 통제 능력입니다. 그 부분이 먼저 번에도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ICBM 아직 아니다. ICBM이 거리는 ICBM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엄청나게 어려운 가혹한 환경 속에서 탄두가 똑바로 목표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그게 미사일이냐, 돌덩어리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리보다는 이렇게 4,500km면은 대기권을 한참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정확한 자기가 의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재진입 기술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초점을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본다면 사거리보다는 이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그 능력에 이번에는 정밀성도 정밀성이지만 탄두 자체가 정확하게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진입 기술의 요체입니다. 네. 이게 탄두가 이제 먼저 번에 세 개로 쪼개져서 들어왔거든요. 9월 15일 날 3,700km 나가가지고 북한이 멀리 보내는 미사일이 나타났다. 근데 이게 마지막 떨어질 때 굉장히 자세가 불안정하고 탄두 부분이 세 개 이상으로 쪼개져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관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쪼개져서 들어오는 건 폭탄이 아닙니다. 그건 돌덩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위협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서 북한 입장에서 협박이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데 쐈는데 이게 돌덩이밖에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9월 15일 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술의 요체는 정확하게 탄두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재진입 기술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앞서 이번 발사의 특이점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쏜 게 이게 한 발이 아닙니까? 세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 발인 것과 또 한 발인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고 아직까지 이것이 화성 12형인지 14형인지도 지금 좀 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 14형인데 세 발을 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발이라면 약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성 14형이라면 지난 7월에 두 차례 쐈던 기존의 ICBM이고 화성 12형이 되면 신형 ICBM인 거죠? 아닙니다. 화성 12형과 14형 거의 동시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건데 화성 12형은 ICBM은 아닙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장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중거리라고도 하고 중장거리라고도 하고 그거는 이제 기관마다 좀 달라요. 거리는 똑같은데 5,500km를 넘어가면은 장거리라고 합니다. 5,500km가 사거리가 정상적으로 가면. 근데 화성 14형은 이 5,500km를 훨씬 넘어서 뭐 8,000이나 10,000km까지 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심지어 뉴욕까지도 보낼 수가 있다. 이런 게 화성 14형이고 화성 12형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가 낮아서 6,000km 정도 갈 수 있는 뭐 거리상 5,500을 넘어가니까 장거리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요거는 뭐 8,000이나 만은 안 나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장거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화성 12형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화성 12형에 대해서는 9월 15일 날 쏜 게 이제 화성 12형 3,700km 나갔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나름대로는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쏜 것이 이제 고도가 4,500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화성 12형이라기보다는 14형이다라고 추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도발 이후에 화성 13형 이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 화성 13형은 아직 발사된 바가 없고 그것은 발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것이었는데 화성 13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화성 14형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것은 90% 이상 화성 14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가 4,500을 날아갔고 이동 거리는 총합 10,000km 정도 보이기 때문에 화성 10이라고 볼 수가 없고 화성 14라고 현재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뭐 평소보다 이른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 항공모함이 빠지고 또 뭐 JSA 귀순병사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다른 의도들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의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그게 이제 플랜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 그게 아닐 때 정치적인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것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 또 한국에 대한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 또 메시지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2달 반 동안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만약에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사안에 반응을 했었다면 그런 사안이 발생한 지 3일에서 일주일 안에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안들이 지금 다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과의 핵談판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고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해서 꼭 받아내는 것이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목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표명하기 위한 그런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응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6분 네. 만에 이 미사일 사격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도 봐야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6분 만에 미사일을 대응 발사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전에 꾸준하게 적 미사일 움직임을 판단하고 그것을 계속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발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늘로 날린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그 지점과 우리가 미사일 이제 발사를 한 그 지점과의 거리를 판단을 해서 가상의 이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우리가 동해안의 어떤 이제 육군의 경우는 미사일 시험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한 뭐 속초나 뭐 이런 정도에서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곳 평양 근처 평성입니다. 한 270km나 280k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죄송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훈련했다면 아마도 270km 사거리를 두고 발사를 했을 겁니다. 6분 정도 만에 그런 미사일 대응 발사를 했다는 것은 바로 그 평성에다가 대응 사격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오늘 발사의 경우는 현무 미사일만 발사한 게 아니고 해성2 미사일과 스파이스 2000 공군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전에 준비가 됐고 탐지가 잘 됐고 예측을 했고 전시였다면 어쩌면 발사 자체가 무력화됐을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대응을 잘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어쨌든 그 메시지가 미국을 향했기 때문에 지금 뭐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다시 또 반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미사일 개발, 핵 개발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군사 공격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김정은이 정면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에서 트럼프가 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늘 초강경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 기조로 계속 일관하고 있고 또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있던 시기에 계속해서 어떤 도발을 유도해내는 그런 것이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석으로 보십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남북, 미중 네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일본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래서 이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직접적인 피해자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나라라서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큰 목소리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러시아가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 또는 설득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중재 역할이라든가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 또는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자기의 외교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중대한 위기 국면이 나타나면 러시아는 당연히 자기가 러시아가 이 문제에 끼어들어야 하는 이유를 국제사회에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예. 차원에서 러시아가 뭐 육자회담 재개 같은 것, 또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강경책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러시아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현명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 간의 싸움에도 네.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개입을 하면 뭐 세 사람까지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싸우고 세 사람이 중재를 하면 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해지니까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중국의 반응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드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다시 한번 또 사드 갈등이 유발되는 건 아닙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되는데 봉합이 됐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사드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이것은 한중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 간의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예. 사드 문제는 이제 양국의 군사 당국 간에 소통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중 관계 개선에 방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충이 된 거고 봉합이 된 거거든요.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다시 어떻게 사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사드 문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 협의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 추가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 미사일 도발을 강화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사드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는 여론이 혹시 나온다면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약속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 문제가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뭐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것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는 뭐 어제 어느 정도 한국 단체 관광도 다시 허용이 됐고요.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반대로 북중 관계가 이제 살짝 멀어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도발 시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나빠진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제 뭐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루어진 일인데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사인과 부정적인 사인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1월 17일 날 중국의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 결과를 북한 당국에 알려주기 위해서 간 것이죠. 갔을 때 모든 국제사회 관심이 김정은,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특사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3박 4일 동안 체류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진핑 주석의 특사면 김정은이 만나지 않은 것은 시진핑의 뺨을 때린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특사를 부분인데 만나지 않은 게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제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갔는데 대비할 수 있는 것이 5년 전에 네. 18차 당대회 이후의 특사, 네. 그다음에 10년 전에 17차 당대회 이후의 특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만났습니다. 그때는 만났는데 이번에는 만나지 못해서 북중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이건 사실인데 문제는 5년 전에 김정을 이제 10년 전은 김정일이었고 이제 5년 전은 이제 김정은이었는데 그때는 지위가 높았습니다. 중국이 보낸 시진핑 주석의 특사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정치 국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치 국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중앙위원이었습니다. 이제 대외 연락부장이라서 뭐 공식적으로 뭐 문제는 없는데 지위가 낮은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중국의 반응이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았고 어쩌면 숭타오 특사가 최룡해를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급 접촉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을 면담하지 않았지만 북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개선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중 관계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육자회담 재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미사일 발사가 중국 입장에서도 불만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또 나간다면 중국도 거기에 찬성을 해야 되고 중국이 찬성을 하면 북한은 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 도와준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미국의 노래를 하면 중국은 춤을 추고 북한을 도와준다. 무슨 동맹이냐?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또 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중에 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유엔 대북 제재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미 지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최후의 방법은 송유관 차단 정도로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정도까지의 어떤 대북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가장 주목을 받은 큰 대목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끊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원유 말고 또 정제유가 있습니다. 정제유, 이제 휘발유 같은 거. 예.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대북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섬유였는데 섬유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였는데 섬유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2375 대단히 위력이 컸다. 그리고 이제 기름 가운데 원유는 끊지 않았고 정제유를 끊었는데 다 끊지는 않았고 절반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정제유 가운데 조금 더 중단할 부분이 있고 원유 가운데 원유는 하나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원유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은 남아 있고 그것을 다는 아닐 테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끊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해온 패턴을 보면 지금 이번 미사일 발사 정도에 대응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중일 관계도 지금 계속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반복하고는 그렇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좀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아베 총리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저변에는 어쨌든 북핵 문제를 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읽혔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불편한 좀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 관계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북핵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누가 대장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제 일본이 미국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중국이 그동안 이제 사실은 약간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 건 사실인데 이게 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다른 영내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도 너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협력의 요소도 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도도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19차 당대회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밀어놨고 그건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문제 그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것은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국내 문제가 너무나 중대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밀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끝나서 한국과의 관계, 사드 문제가 걸림돌이었으니까 그것도 풀어버렸고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푸는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간에는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중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서 한중일 간의 영내 협력, 특히 경제 협력을 좀 이어가보자라고 하는 별도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이것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틀하고는 또 다른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오는 관계는 있었는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투쟁하지는 않고 있고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일 관계가 어떤 변화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 그 북한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7차 핵실험은 가장 종합적이고 완벽한 핵실험일 것이다. 외신이 그렇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네.
혹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 그리고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해야 될 것,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고 미국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핵 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 믿게 하는 게 북한이 지금 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핵 기술을 보여줘야 되고 미사일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양쪽 다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 뭐가 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6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여전 이제 위력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평가가 다르지만 뭐 최대 100킬로톤 이상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핵 실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사일 문제, ICBM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먼저 번에 9월 15일 날 안 좋았는데 오늘 그래서 발사를 했고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길목에서 보여준다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협박할 수 있는 협박의 신빙성의 정도가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앞으로 나오는 추가 정보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대하게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최대 한 100킬로톤 전후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이것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오늘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 화성 14형 ICBM 미사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네. 지금 고도와 비행 거리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도 있을 거고 우리 정부도 NSC 회의를 진행 중인데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서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고도가 나왔고 거리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화성 14형인지 그동안 발사하지 않았던 화성 13형인지 혹시 또 화성 12형의 개량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종을 또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약 50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하 8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평균 속도는 마하 8 정도가 되면 장거리 미사일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사일 실험의 최대 관건 재진입 과정에서 부서지지 않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정보 탐지 자산들이 정확하게 궤도를 추적을 했는지 재진입 과정에서 이게 똑바로 안정적으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를 알아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지가 됐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우리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지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사일 대응 발사를 했는데 육군도 발사했고 해군도 발사했고 공군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사일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육군의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한 지 6분 만에 발사를 했는데 해군의 미사일은 어쩌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의 대응 미사일이 먼저 발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태세는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무 미사일, 현재 육군이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 정도입니다. 마하 5 정도라서 250km를 날아가는데 2분 30초 걸립니다. 그런데 해군이 발사한 해성2 미사일은 그거보다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빨라봐야 마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250km를 날아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군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발사를 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탐지 자산이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알았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전시였다면 북한의 오늘 미사일은 3시 19분에 쏘기 전에 3시 18분에 우리가 쏜 미사일로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군이 대응이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해군의 미사일이 250km를 날아가는지 아니면은 50km 전방에서 쐈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에 발사했기 때문에 사전에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오늘 미사일 도발 대응은 상당히 빨랐고 앞으로 북한의 의도와 기술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발표들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